이 집은 분명 내가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설마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집을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년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금처럼 내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편법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개인이 소개한 집을 서류까지 보고 샀을 뿐인데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사실을 알고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 동네 이야기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앉아 계신 바로 그 집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살던 한 가장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지하 전세에서 벗어나 햇볕 드는 빌라 3층으로 이사하던 날, 그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이 방 하나 마련했고 아내는 드디어 창문 있는 부엌이 생겼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딱 1년을 못 갑니다. 구청에서 날아온 고지서 한 장, 이행강제금 600만 원.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 집은 빌라가 아니라 원래 가게나 사무실로 쓰라고 허가받은 상가였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싱크대도 있고 바닥에는 온돌, 난방, 화장실도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으면 사람이 사는 순간부터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은 원상복구를 하라거나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법 상태가 계속되면 매년 반복해서 나옵니다. 600만 원이 900만 원이 되고 어느새 1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 집의 전 주인도 이 돈을 버티지 못하고 팔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떠하는 겁니다. 이렇게 폭탄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개인의 불운한 사례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근생 빌라로 적발된 사례만 수천 건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특히 몰려있고 이행강제금만 해도 수백억 원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조차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아직 적발되지 않았지만 멀쩡히 거래되고 있는 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 의심 없이 계약서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집은 왜 계속 생겨날까요?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상가, 즉 근린생활시설로 지으면 주택보다 규제가 훨씬 느슨합니다. 주차장도 적게 만들어도 되고 층수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비용을 아끼고 분양 물량은 늘릴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주택처럼 꾸며서 분양한 뒤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불법이 드러나면 법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 건축주와 중개업자는 사라지고 서민들만 고지서를 받아듭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생계형으로 살고 있는 소규모 근생 빌라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자는 논의, 이행강제금을 현재 거주자가 아니라 건축주에게 부과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심스럽습니다. 한번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면 다른 불법도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논의는 길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집에 사는 사람들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집은 쉬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매년 얼마짜리 고지서가 나올지 계산해야 하는 불안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겐 너무 늦은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혹은 앞으로 살게 될 집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법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첫째, 건축물 대장을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자 말만 믿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건축물 대장을 떼 보십시오. 거기에서 건물 용도 항목을 보셔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라고 적혀 있으면 주거가 합법입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집은 사람이 살라고 허가받은 집이 아닙니다. 둘째, 나중에 용도 변경하면 된다는 말은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용도 변경은 서류 몇 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차장 수, 도로 폭, 구조 기준을 다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생 빌라는 애초에 이 기준을 맞출 수 없게 지어졌습니다. 바꿀 수 없는 집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셋째, 유난히 시세보다 싼 집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비싸다, 대신 깎아주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산 만큼 나중에 더 큰 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집은 물건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몇백만 원 싸다고 덜컥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이미 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적발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피해자 모임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제도의 틈에서 조용히 무너져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은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고지서부터 떠올리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만큼은 적어도 나는 몰랐다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지키는 첫걸음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확인에서 시작됩니다.